네, 추석 연휴에도 정치권은 각종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어제 방영이 됐죠.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여야는 서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하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 소식 송국권 정치평론가,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 문제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위선의 정점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선 훌륭한 K푸드 홍보였다는 찬사가 나왔습니다. 대변인, 좀 어제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프로그램에는 죄가 없죠. 명절 때 대통령께서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평상시 같았으면 누가 그걸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네. 불 끄는 것보다 전산망을 복구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복구율이 20%대밖에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 48시간의 이제 골든 타임이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그 시간 동안에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저는 화가 나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48시간 동안에도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죠.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능 프로그램을 찍는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게 공익을 정말 위한 것이고 K푸드를 알리기 위한 것이냐. K푸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개인의 지지율,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결국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 것 아니냐. 그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이시는 것이거든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그걸 받아들이시지 못하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왜 그거 시비 거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을 국민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각종 보도를 보면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네. 그 평가를 그걸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봤고, 이걸 대통령 개인의 예능이 아니라 K푸드 홍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잘 제작됐고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됐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만약 실제 얘기하신 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와 관련된 대응이 부실한 상태에서 대통령 개인 인기만을 노리고 출연했다면 외면받았을 것이고 사후평가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 그러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 대응은 대응대로 촘촘히 대응했다는 이 내용이 대통령실 공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에이펙을 앞두고 또 OTT를 통해서 송출되는 K푸드의 어떤 이 세계화를 위한 어떤 의미, 취지 충분히 잘 전달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당은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서 괜한 흠집 내기만 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는데, 주 의원은 SNS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K푸드 홍보는 구실일 뿐이고 농식품부 서버 복구가 먼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부의장님 이 반박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서부 복구를 대통령께서 거기 복구 현장에 가면 복구가 빨리 되나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왜 화재 현장에 가지 않았냐고 하는데, 화재 현장에 대통령께서 가면 불이 빨리 꺼지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적절한 조치, 적절한 지시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주진우 의원의 입에서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했냐,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왜 이거를 지원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면 겸허히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왜 48시간 내내 이거 안 했냐, 복구율 늦어지고 있는데 당신이 예능 출연했기 때문에 복구율 늦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마타도어식의 공격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과 야당에서 적절한 조치,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 보수 정권 잡아보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권을 잡아왔을 때 국가 재난 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이런 거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잘 못하고 있으니까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께서도 공감할 겁니다. 근데 자꾸 처음부터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지금 말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는 2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게 야당의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냐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에게,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에게 음모론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이제는 48시간의 공백이라면서 사실상의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의 비판에 저는 힘이 안 실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오전 SNS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뭐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읽어보니까 예능 출연 비판에 대한 입장을 좀 애둘러 밝힌 거다 이렇게도 읽힙니다. 지금 국가 행정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예능을 출연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그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더 보탬이 되는지 그것은 뭐 국민께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국가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한 게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8시 20분이고 8시 40분에 서울공항에 그 유엔 갔다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회의를 했다 안 했다 공방이 많은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보면은 지나간 일정에 대해서 저기 나와 있어요. 지나간 일정은 다 공지를 합니다. 네. 공지를 하는데 저기 보면은 그 26일 날 8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요일 27일인데 거기는 완전히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27일은. 저것은 홍보수석이 이야기한 내용이고 홈페이지에는 저 27일 일정 없습니다. 일정 없어요. 그리고 28일 오전 일정도 없어요. 네. 오전 일정도 없고 오후 5시 30분에 가서 처음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회의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에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용산에서는 그 기간에 뭐 상황을 공유를 했다고 하고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그 용산 밖의 어떤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런 데 보고는 전혀 없었던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을 때냐 하면은 바로 그 시점은 그 예능에 출연했던 시점은 복구율이 5%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 정산망 같은 것이 휴일보다는 월요일 시작되면 더 이 상황이 어려워지겠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고 바로 그 직후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우체국 택배 같은 것이 다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저것이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해도 저 예능 촬영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하면서 이 법적 공방으로도 확전되는 분위기인데요. 여당이 먼저 주진우 의원을 고발하자 주 의원 어제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여당 수석 대변인을 고소했는데 오늘 오전엔 여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까지 고발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란의 당의 후한무치한 억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녹화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군색한 소리를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하시나 답답한 심정이 많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대해서 그게 뭐 허위 사실이냐 뭐 법적 대응을 하기더니 협박도 하고 왜 그런가 정말 싶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통령 부부가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게 정상적인 국정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답답하고. 자, 뭐 추석 당일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고소 고발전이 점점 더 확전하는 모양새인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고발당한 내용은 잃어버린 48시간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 사실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이 고소 고발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행정안전부 전산망 마비됐을 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장관은 경질해야 된다라고 야당 대표일 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공적인 태도를 강조한 것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이제 본인의 문제가 됐을 때는 경기지사 시절에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는데 본인은 떡볶이 그 먹방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의심했죠. 저게 공사가 일치하는 건가, 성공 후사한 건가.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됐는데 또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 이제 예능을 그 골든타임에 찍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비판하고 감수할 정말 그런 일을 한 것인가. 저는 그게 만약에 어떤 해외 방송국에서 K푸드와 관련된 어떤 인터뷰 일정이 있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예정대로 임했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저는 국민들이 화가 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에게 그 우호적인 그 논조를 보이는 그 방송국에 가서 거기서 그 예능 프로그램 찍은 게 그게 K푸드에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찍은 것입니까? 그럼 본인의 지지율과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찍은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 그것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법적 공방 그것과는 달리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 판단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네, 추석 연휴까지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공방을 가라앉힐 해결책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예능 촬영 타임라인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종료 시각까지 더 구체적인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 공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일정이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26일 도착 이후에 텔레그램으로 27일 새벽까지 보고받은 것, 그리고 상황 판단 회의하고 전체 참모진 회의하고 일정 다 공개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 초단위까지 이 국가정보 자원 관련 화재 대응 일정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골든타임 얘기하는데 그럼 28일 오후 1시경에 중대본 현장을 지켰다면 지금 복구율 100%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이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때 국가정보자원관련이 기재부에 올렸던 예산을 통해서 이중화 시스템을 완료했다면 복구율 높아졌을 겁니다. 그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기재부가 삭감해서 실제 국회에 넘어온 예산은 당초 국가정보자원관련이 공주센터 이 증설과 이중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다 삭감된 예산이 국회에 올라온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당일 대응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이 진행 사항을 체크하는 일정을 촘촘히 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뭘 공개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때 그 시간에 그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복구율이 늦어졌다는 근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시간이 비어있다는 사정만으로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여야는 이뿐만 아니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공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어제 이 추석 당일이었죠. 김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나이나 학력 같은 기본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다라는 건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는 대통령실에 청와대에서 인사가 일어나면은 비서관급 인사들은 전부 다 프로필을 다 공개를 했어요. 네. 프로필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 감추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학력 같은 문제도 그냥 학력이 궁금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지만 약간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신구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문제는 산림청장 임명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공개를 하지 않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 총무비서관 자리를 그냥 떠나서 부속실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기로는 용산에서는 이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국감에 임박해서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넉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총무비서관으로 새로 간 윤기천 씨 같은 경우는 이부석 실장을 한 게 지금 한 두 달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것은 결국은 그 김현지 씨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면 안 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단 그것과 다 연결을 해서 고발을 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네, 뭐 신구대냐 상명여대나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또 신구대 출신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게 역대 정부에서는 이제 비서관의 학력 등 기본 정보는 공개를 해왔잖아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비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학력을 공개하는 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뭐 일단 고위공직자가 되면 재산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고향이나 학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한 건 아니죠.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정말 학력이 뭐냐라고 해서 학력을 밝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하신다면 그건 겸허히 수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단지 학력, 고향 안 밝히는 거 아니냐, 이건 뭔가 의문스러운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죠. 만약에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학력과 고향이 공개됐을 경우 지금 정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동문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지 정말 수많은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현지 실장이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출신을 몰아주고 있다던데 근데 왜 학력을 밝히지 않느냐 이런 거라면 타당한 비판이나 의문 제기라고 봅니다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무조건 학력 밝혀라. 지금 2025년에 어디 가서 학교 어디 나왔어요 물어보는 것도 참 실례입니다. 근데 아무리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글쎄요. 그러면 법으로 만듭시다. 만약에 법으로 고위공직자도 무조건 학력과 고향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드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아직 그런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네.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네, 또 이 시민단체는요. 김현지 실장이 앞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를 언급한 게 직권 남용이자 강요에 해당을 하고 또 김 실장이 과거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지원금 역시 이 정확한 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왜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 막내 직원 뽑을 때도 다 이력서 보지 않습니까? 네. 고향이 어디고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나라의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총무비서관, 더더군다나 이제는 제1부속실장인데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른다. 공직자들이 처음에 뭐 이제 출마할 때도 그렇고 공직자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 다면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력을 가져왔는지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예측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역대 총무비서관들도 다 공개를 했던 것이요. 제1부속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분은 지금 총무비서관일 때도 인사에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뚜렷하게 아니다라고 이러이러해서 아니다라고 아주 그 명쾌하게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검증이 되고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국정감사장에도 결국 안 나오게 하려고 부속실장 발령을 내놓고는 그 인사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성남 라인의 핵심인 김현지 실장이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설인데요. 평론가님,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구상은 할지 모르겠는데 이 계양을이 원래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물려준 것이고 여기서는 계속 그 여당 지금 여당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김현지 그 실장이라고 뭐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과연 출마를 했을 때 국민들의 시선이 어떨 것인가. 그 부분은 이 김현지 씨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하고 들어선 후를 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들어서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도 개인적인 그런 차원이지만은 이 집권을 하고 나서 총무비서관 되고 나서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면은 인사위원회 할 때 간사 역할 정도만 합니다. 네. 간사 역할을 하고 그 대통령실 안의 인사만 이렇게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장관급 이사까지 관여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충분히 어떤 뭐 유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출마를 하면은 과연 유권자가 선택을 해줄지 그리고 또 공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서 공천을 할지 공천을 하면 다른 데 또 파급 효과가 미치거든요. 네.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공천 단계에서부터 좀 선뜻 수용을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김남중 대변인이나 김현지 실장 같은 성남 라인의 인사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외적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차원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지적이라든가 출마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뭐 후보 전혀 검토되거나 하는 바가 없고요. 김현지 실장 내지 등등에 대해서 후보 출마군 예상에 뭐 그 김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아직 그 단계도 아니고요. 김현지 실장이나 이 김남근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 핵심 참모인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출마설까지 나오는 건 전형적으로 일종의 이명박 대통령의 이상득,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와 같이 네. 핵심 측근처럼 몸집을 키워놓고 측근 비리, 국정농단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다 단계적으로 그 말을 만들어내는 구설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실제 당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두고 김현지 실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 그 측근 비리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비위와 관련된 것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비중을 정치적으로 계속 높이기 위한 어떤 프레임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김현지 실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연결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김현지 실장을 지키기 위해 이 전 위원장 체포쇼를 벌였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어제 저희 TV조선과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이 연휴 직전에 체포한 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여러 여론이 좋지 않고,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네. 지금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민적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연휴 전에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아닌가. 자, 여기에 더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본인의 체포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경찰의 합작이라면서 대통령실에도 사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휴가가 반려된 것도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는데 그 정도면 체포 사실도 알려졌을 거다라는 건데, 일단 경찰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이런 주장을 좀 계속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저 이진숙이라는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까지 바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까지 했는데, 이진숙이라는 저 사람의 신병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자기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 자체적인 판단으로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납득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영등포경찰서는 정치인들 고발 고소사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네. 저희 국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제 그 경험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리 웬만하면 늦게 하고 이제 지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그 명절 전날에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혼자서 알아서 했다라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설령 만에 하나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이심전심이겠다. 정권의 의중은 어떻다는 거 이미 알았고, 그래서 법으로 이제 면직시켜 버렸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심전심 뭐 염화미소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 헌법이 살아있다면 방통위 간판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앞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걸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방통위 간판이 아니라 방송위 간판이 다시 올라가야겠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기존에 있던 방송위를 해체하고 방통위를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위원장이었던 조창현 위원장이 이진숙 전 위원장과 똑같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면직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명박 정부도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도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겁니까? 각 정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자동 면직되는 고위공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 사례를 살펴보지 않고 본인만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식으로 표명을 하는 것은 역시나 본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나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좀 크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대통령실, 민주당, 경찰이 합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체포영장은 이 세 기관이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이 세 기관 모두가 동의를 해야 집행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꾸 호도하고 계신데 이런 언행은 전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로 이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하는데, 이 전 위원장이 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금은 정치와 관련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애둘러 선을 그었습니다만,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좀 상황이나 본인의 어떤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저는 일단 본인이 정치를 통해서 뭐 명예회복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헌법 소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지는 직접 출마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내년에 되면은 지방선거도 있고 또 대구시장 출마 이야기도 계속 기억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재보궐선거 출마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게 민주당이 이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판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게 작년 9월 달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직후에 고발한 게 아니에요.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재보선이 확정이 되니까는 그때 4월 달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 정권이 6월 3일 날 교체되고 나서 7월 달에 다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7월 달 그 시점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퇴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 시도를 하던 때죠. 그런 때 경찰이 고발을 다시 한 거예요. 그 전에 다른 4월 달에 했던 시점으로부터 걸. 거의 1년 뒤네요. 1년 뒤입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4월 달에 하고 그것을 다시 또 고발을 해요. 또 추가 고발을 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왜 빨리 안 하느냐고 막 재촉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나만 해보면은 영등포 경찰서가 9월 27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합의한 날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신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8, 29, 30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1일 날 신청을 합니다. 10월 2일 날 발부가 돼요. 자, 영등포 경찰서 직원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구금을 해오면은 48시간 동안 본인들 거기다 일에 다 매달려야 돼요. 네. 추석 연휴를 다 날리는 겁니다. 본인들 경찰서 입장에서는 아마 수십 명이. 그런데 추석 연휴 끝나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전에도 며칠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 이렇게 서둘러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로 명예회복을 할지 지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여야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유권자 수를 자랑하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최근 법사위에서 강하게 맞붙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른바 추나대전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육선 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이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에게는 육선식이나 라고 발언을 하시고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뽑으십시오. 그런 의미라면 말이 되는 겁니까?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이거 함부로 철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당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합니까요? 네, 그간 법사위에서 이어진 추나대전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를 노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전략이다, 이런 해석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경선에서 당신부터 얻기 위해서 강경 행보에 나선 거란 평가인데,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이게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서 이 법사위 운영의 그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고 지지층 의식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당초에 추미애 위원장이 육선임에도 법사위원장을 임명한 이유가 실제 3대 개혁 등을 확실하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된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의중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법사위에서 이런 충돌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런데 피해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내정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이 국회 관행상 상대당이 정한 간사를 저런 방식으로 투표로 부결하는 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진행되는 재판의 여러 가지 관련성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 안 할 수 없는 것이 또 민주당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법사위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추미애 위원장의 반응이 저렇게 나간 겁니다. 만약 질서 있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운영에 협조를 했다면 저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여러 상황을 의도하고 저런 파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사위의 표결로서 어떤 안건을 저지할 수 없는 국민의힘이 정쟁인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추미애 의원을 간사로 내정하고 저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지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추나대전이 성사될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본인이 서울에서 5선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출마 명분이 약하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건데, 만약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카드가 이제 맞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나경원 의원이 중량감 있는 인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인이 이제 출마를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둘째는 당선 가능성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은 본인 말씀대로 서울에서 계속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중도층의 그 표심이 더 중요한 서울보다 곳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추미애 위원장이 민주당 대표 후보가 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은 결국 개딸들이 좌지우지하는데 개딸들의 그 입맛에 제일 딱 맞는 사람이 추미애 위원장이기 때문에 경기지사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저는 그렇다면 나경원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명분이 생기는 거죠. 추미애 나경원 대결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추미애 후보가 나온다면.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가 배제할 수가 없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점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선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의 3연임을 막는 거에 지금 당력을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 여러 중진들의 이름이 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뭐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한 10여 명, 박주민 의원도 있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다가 보니까 박주민 의원 지역구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는 지역구가 아닌데도. 네, 서울시장을 이렇게 노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특히 오세훈 시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계속 압승을 거뒀는데 2021년에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장에서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 강성 지지층의 어떻게 보면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나가는 그런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뿐이 아니고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박주민 의원이나 다 이렇게 도전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경선 룰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완전히 다 바꿨잖아요. 네. 그 권리당원이 굉장히 입김이 세졌고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강성 권리당원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권리당원 투표에서 한 65% 득표를 해서 박찬대 후보를 꺾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중요성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에게 맞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는 것이 결국 뭐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다른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의원들의 지금 현재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해 몸풀기에 나선 여권 내 인물들이 적지 않지만요. 내부에서는 외부 영입 카드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 박지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서울시장은 정당 공천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장감 인물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을 크게 열고 잘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놓는 데는 기업인들도 들어가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누가 1번을 달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잘 생각해서 공천하자. 워낙 이 당내 분위기랑 동향 파악에 정통한 박지원 의원 얘기라서 저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데 오세훈 현 시장의 맞대응을 해서 기업인 카드가 좀 주요한 카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조건 기업인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이나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강성인 분들이 좀 꽤 계시거든요. 네.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는 전국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얼굴이다, 간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인 사람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얘기를 좀 에둘러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솔직히 그 기업인이 만약에 영입된다 하더라도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행정가이지만 사실상 정치인의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전무한 기업인을 영입할 경우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 기업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국가 권력을 쥐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그거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께서는 우리가 너무 강성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그리고 수도권 선거만큼은 조금 더 중도 확장성에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평가전이 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건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 지지 응답이 50%, 야당 후보 지지 응답이 41%로 나타났고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8.5%, 야당 후보는 36.8%였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보시면요.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당선을 기대하는 정당을 물었더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 야당 후보가 39%였는데 지금 이런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 정권이 출범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은 계속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죠. 네. 여당이 유리한데 지금 상황도 여당이 아주 많이 유리할 거다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전 정부가 일단 탄핵을 당해서 그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그 분위기가 남아 있으면은 이 여당이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였는데 저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근접해 있는 그 원인을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그 어떤 뭐 탄핵 정국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 효과가 다 끝나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은 어떤 그런 이념의 문제나 어떤 탄핵 뭐 이런 것보다는 국민 생활에 어떤 미치는 영향, 현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 특히 최근에 뭐 트럼프발 리스크 같은 것이나 아니면은 여러 주식시장이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그전에도 혼란스러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저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 여론조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가정한 조사 네. 당선 기대 지지고요. 실제 정당 지지율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큰 추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이슈가 끝났다거나 국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고 내란 청산이 돼야 된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고요. 이제 한편에서는 물론 이 통상협상이라든가 민생경제에 대한 그 정부 여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 견제 심리가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야당이 고무될 정도의 어떤 상황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이 국민의 어떤 여론을 잘못 읽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